새벽 5시 서아리는 장례식장 한편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몸은 이스되 정신은 어딘가 다른 곳을 떠돌고 있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새벽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무심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복도까지 번져 있었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미자, 올해 73.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20년 넘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 온 여인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닳도록 남의 밥을 지어온 사람이었죠. 엄마. 하리는 영정 앞에 앉아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이제는 가슴 한쪽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급식소 터를 걱정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하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하린아, 그 터만큼은 지켜야 해. 거기서 밥 먹던 사람들, 아직 갈 데가 없어. 하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꿔온 것을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해도 오전 10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급식소 자원봉사자들, 동네 어르신들, 한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던 노숙인 출신 분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다들 소박하고 꾸밈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리는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시어머니 윤금자가 도착했습니다. 66살의 윤금자는 등장부터 달랐습니다. 고급 모피 코트에 명품 핸드백, 뒤를 따르는 운전기사까지. 조문이 목적이 아니라 협상이 목적인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남편 강태윤은 그 옆에 딱 붙어 서서 하린을 향해 차갑게 눈짓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하린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윤금자는 영정에 형식적으로 고개를 한번 숙인 뒤 곧바로 하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 따로 얘기 좀 해. 장례식장 옆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윤금자는 문을 닫자마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아린, 이제 됐지? 상 치르고 나면 그 터 서류 넘겨줘. 태윤이 응급센터 확장건, 이미 구청이랑 다 이야기 끝났어.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터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윤금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허름한 급식소 터 하나 때문에 남편 일을 방해하겠다는 거야? 태윤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 민간 응급센터 확장되면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어머니의 유지를 따를 겁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윤금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남편 강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린아,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야? 어머니 장례식 날 이러면 보기 좋아? 보기 좋지 않은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신 분이 누구인지 여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균열이 있었습니다. 결혼 6년 차 하린이 의료계를 떠난 뒤로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공백을 자신의 경력으로 채우려 했고 하린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소회의실 문을 열고 나온 세 사람의 얼굴에는 저마다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금자는 분노였고 태윤은 계산이었고
할인은 결심이었죠. 발인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홀에는 50여 명의 조문객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채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금자가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에게 다가오는 그 걸음이 할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이 아니라는 것을. 이년아. 낮고 거친 목소리가 홀 안에 깔렸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참았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거절을 해? 오늘 내 어미 장례식 날에?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윤금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할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등을 보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금자가 옆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주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흰 상복이 순식간에 얼룩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술이 흘러내렸습니다. 홀 안이 찰나의 침묵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강태윤이 서류 봉투를 꺼내 할인의 가슴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하고 나가. 홀 안에 누군가가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급식소 자원봉사자 할머니였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침묵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할인은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할인은 영정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유리문 너머로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문 양쪽에 섰습니다. 홀 안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흰 국화 한 송이를 손에 든 채였죠.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쪽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쪽이라는 것을. 한림그룹 회장 최명훈이었습니다. 윤금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윤은 자신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문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건설에너지 업계 부동의 1위, 자산 규모 40조 원의 한림그룹. 그 정점에 선 사람이 왜 이 소박한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명훈은 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주에 젖은 할인에게 닿는 순간 그 걸음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소주병,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 얼룩진 상복, 조문객들의 굳은 얼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최명훈은 할인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은 가까운 대기업 회장이 소주에 젖은 한 여자 앞에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금자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강태윤은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최명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주가 아직 머리카락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분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일어나세요, 회장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홀 안 어디까지든 닿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최명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정 앞으로 가서 국화 한 송이를 올리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서미자 여사의 영정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따님을 그렇게 키우셨으니. 홀 안에 그 말이 떠돌았습니다. 윤금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의 기세는 절반쯤 꺾여 있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집 시어머니인데요. 최명훈이 윤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조문 왔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죠. 그때 입구에서 또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35살 최도혁. 최명훈의 아들이자 한림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걸음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을 발견하는 순간 그 날카로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혁은 할인 앞에 섰습니다. 상복에 밴 소주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얼룩진 옷을 봤을 것입니다. 그 눈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할인은 느꼈습니다. 교수님, 도혁이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셨습니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도혁은 돌아봤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조용히 눈짓했습니다. 그 즉시 장례식장 입구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취재진 몇 명이 이미 건물 밖에 몰려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긴 사유 장례식장인데 무슨 권한으로 출입을 통제합니까? 도혁이 천천히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CCTV입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윤금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주를 끼얹는 장면, 이혼 서류를 밀어넣는 장면, 그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도혁은 할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혁이 홀 안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조문객들, 윤금자와 강태윤, 그리고 바닥에 서류 봉투가 놓인 채 서 있는 할인. 5년 전 이분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홀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대형 쇼핑몰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난응급의학과 전문의였던 서아린 교수님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22분간의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강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금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기업과 정치권이 화재 참사의 책임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서아린 교수님이 모든 누명을 혼자 뒤집어 썼습니다. 의료과실, 현장 이탈, 허위 보고,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홀 안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5년간 침묵했습니다. 도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이 제 죄입니다. 할인은 도혁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할 것 같았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것 같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피로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은 얼굴이었죠.
창밖으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깥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금자가 할인을 향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서할인, 지금이라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어. 언론에 나가기 전에. 할인은 윤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가 오늘 소주를 끼얹으셨을 때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요. 장례식장 밖은 이미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취재 차량 세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입구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림그룹 차량이 도심 한복판 장례식장에 줄지어 선 것만으로도 뉴스가 됐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홀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팽팽했습니다. 최도혁이 할인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잠깐 자리를 옮기시죠. 옷도 갈아입으셔야 하고.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도혁 씨, 할인이 낮게 불렀습니다. 도혁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발인이 2시간 남았어요. 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태로든. 도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호원 한 명에게 눈짓했고 잠시 후 깨끗한 흰 상복 한 벌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급히 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인은 받아들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할인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42살. 응급의학과 전문의. 재난구조 현장에서 15년을 보낸 사람.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5년이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살아온 5년이었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접고 그저 파도를 피해 숨어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만 아니었다면 그 5년이 얼마나 더 길어졌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할인에게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죠. 할인아, 사람은 자기가 해온 것으로 기억되는 거야. 남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거울 속 할인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새 상복을 입고 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명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도혁은 홀 한편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윤금자와 강태윤은 홀 반대편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낮은 언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아? 한림그룹이 왜 여기 나타나? 나도 몰라.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해? 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다는 거잖아. 태윤아, 목소리 낮춰. 강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인에게 향했다가 도혁에게 향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6년 동안 질리도록 봐온 눈빛이었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질 때마다 나타나는 눈빛이었습니다. 발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홀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이 조용히 울었고 오랜 단골 어르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은 영정한 맨 앞자리에 앉아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왔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울더라도 꼿꼿하게 울어야 한다고 그것이 이 어미가 가르치는 마지막 예의라고 했었죠.
예배가 끝나고 운구가 시작될 무렵 도혁이 할인 옆에 섰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세요. 내일 오전 한림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할인은 도혁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화재 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폐에 가담한 기업 측 관계자들, 정치권 연루 사실, 그리고 교수님께 씌워진 모든 누명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먼저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교수님 모르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할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운구 차량이 천천히 출발하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남의 밥을 지어 먹인 사람이 이제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혁 씨, 네. 5년 전에 왜 침묵하셨어요? 조용하고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운구 차량을 바라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감사함이 5년이었군요. 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기자회견에서 5년 전 그날 현장에서 생존한 사람이 몇 명인지 밝혀주세요. 은폐 과정에서 축소된 사망자 수도요. 도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까지 공개하면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살려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제 명예보다 그게 먼저입니다. 운구 차량이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마지막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선 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안 홀에 남아있던 윤금자와 강태윤은 이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그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강태윤이 윤금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변호사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윤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취재진을 바라보며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정치권과 재계의 흐름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이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튿날 오전 10시 한림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1시간 전부터 건물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한림그룹이 기자회견을 자청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방송사 중계차 2대가 건물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인은 본사 32층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납골당이 있는 방향이 어딘지 생각했다가 그만뒀습니다. 아직은 그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혁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단상에 서지 않을 거예요. 도혁이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말할 날이 아니에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제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족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단상에 서면 이야기의 중심이 저한테 쏠려요.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먼저여야 합니다. 도혁은 잠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됐습니다. 최명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공식 석상에서도 과묵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2월 서울 마포구 한림 쇼핑몰 화재 참사에서 36명이 사망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식 발표된 사망자 수는 22명이었습니다. 14명의 사망이 은폐됐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폐에는 당시 국토교통부 산하재난안전과 고위직 2명과 한림그룹 전 부회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1명이 가담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존을 이유로 5년간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홀 안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최명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로 제 아들을 살려낸 재난응급의학과 교수 서아린 씨는 은폐 과정의 희생양으로 지목됐습니다. 허위 의료과실 보고, 현장 이탈 조작, 진료 기록 변조.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오늘 수사당국에 제출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윤금자 전 시의원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명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금자 씨는 당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화재 현장 안전기준 완화 조례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사후 은폐 논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홀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서아린 씨의 전 남편 강태윤 씨는요? 강태윤 씨는 당시 소방청 자문의사 자격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했으나 실질적인 구조 활동 없이 허위 구조 실적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해당 실적을 기반으로 이후 민간응급센터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홀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사실들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 날 소주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 최명훈이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재 참사 당일 서아린 교수는 2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부상자 11명을 추가 처치했습니다. 단 한 명의 도움도 없이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명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서아린 교수의 의사 면허는 즉시 복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간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저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도역이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사망자 14명 이름도 발표됐나요? 네. 전원 실명과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윤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같은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최명훈의 얼굴을 바라보는 윤금자의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습니다. 변호사, 정치권 지인, 그리고 강태윤이었습니다. 윤금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다시 한번 불렸습니다. 윤금자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꺼진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50년 가까이 관리해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강태윤은 병원 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보다가 중간에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서에게 외부 연락을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혼자 원장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강태윤 응급의료센터. 자신의 이름이 붙은 간판이었습니다. 그 간판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금자의 자택과 강태윤의 병원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혁이 할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도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압수수색은 이튿날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광역수사대 수사관 12명이 강태윤의 병원과 윤금자의 자택에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병원 원장실 컴퓨터와 서류 일체가 봉인됐고 윤금자의 자택 서재에서는 파쇄되지 않은 문건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5년 전 화재 참사 직후 열린 비공개 회의 자료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는 아침 내내 같은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압수수색 차량, 봉인된 서류 박스, 병원 앞에 몰려든 취재진. 강태윤의 얼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병원 이름은 이미 모든 채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이 모든 것을 어머니의 납골당 앞에서 들었습니다. 납골당은 서울 외곽 야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혼자 찾아갔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시작됐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보다 듣는 쪽이었으니까요. 무서워. 솔직히. 할인은 국화를 봉하남 앞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면허도 아직 없고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산 아래 도시가 아침 햇살 속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한 말 있잖아. 사람은 자기가 해온 것으로 기억된다고. 그 말이 자꾸 생각나. 할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 다시 해보려고. 엄마가 그 터에서 하려던 거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어볼게. 밥 대신 치료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납골당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참았고 기자회견 대기실에서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후 강태윤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을 대동한 채 광역수사대 청사로 들어서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굳은 얼굴이었지만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허위 구조 실적 기재, 공문서 위조, 그리고 은폐모의 가담 혐의였습니다. 윤금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사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자택에서 연행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모피 코트 대신 평범한 외출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 장면을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혁이 알려줬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통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피로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게가 조금씩 내려지는 느낌이었죠. 그 무렵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허 복권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한림그룹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당시 현장 목격자 진술서가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였습니다. 담당 주무관의 말투에서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준비하면서 5년 전 자료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 처치 기록, 생존자 명단, 박스 하나에 담겨 옷장 깊숙이 들어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것 같아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였는지 할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화재 현장, 연기가 가득한 로비, 바닥에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자신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찍은 것인지 CCTV에서 추출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진이 나중에 조작된 보고서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오히려 규정을 어기고 단독 행동을 했다는 증거로 뒤집혔었습니다. 하리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빈 종이를 폈습니다. 어머니의 급식소 터에 무엇을 세울 것인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난구조센터, 무상응급처치, 취약계층 대상 재난대응교육. 글씨가 처음엔 떨렸다가 점점 안정됐습니다. 쓸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남긴 것이고 자신이 이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금자 씨와 강태윤 씨 모두입니다. 하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도혁에게서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교수님, 법정에서 증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제는 아닙니다. 하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겠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 내려준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린 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재난구조센터. 하리는 그 네 글자 아래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한 것, 내가 잇는다. 구속영장은 이틀 후 발부됐습니다. 윤금자와 강태윤, 두 사람 모두였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은 오전 뉴스 첫 꼭지로 나왔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오전 내내 차지했습니다. 댓글창은 수만 개의 반응으로 채워졌습니다. 분노한 사람들, 허탈한 사람들, 그리고 5년 전 그날 화재 현장에서 가족을 잃었다는 사람들의 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법정 증언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림그룹 법무팀에서 파견된 변호사 2명이 하린과 마주 앉았습니다. 5년 전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린은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간부터 연기 속에서 최도혁을 발견하던 순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손목시계를 확인했던 것도 22분이 지나 맥박이 돌아왔을 때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던 것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 교수님께 입막음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당시 재난안전과 과장이었던 사람입니다. 화재 이틀 후에 찾아왔습니다. 사망자 수를 줄여서 보고하는데 협조하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거절하셨습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후에 의료가실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 이탈, 무허가 처치, 환자 상태, 허위 기재. 3가지였습니다.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지만 저는 증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관련 자료가 이미 병원 서버에서 삭제된 후였습니다. 변호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펜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시 남편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리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도움을 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그 조사의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펜소리가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다 무너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만 사실로 진술하는 것뿐이었죠. 알겠습니다.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도역이 자주 들렀습니다. 매번 용건이 있었지만 용건이 끝난 후에도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습니다. 하린은 그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도역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알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역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교수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했어요. 진짜로요? 빵은 먹었어요. 도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도시락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본사 구내식당에서 가져왔습니다. 억지로라도 드십시오. 하리는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5년 만에 맡아보는 구내식당 냄새였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언제나 바쁘게 오가던 그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도역 씨, 네. 미안하다는 말 기자회견 때 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도역이 조용히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사과가 아니라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제대로 기록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수님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화가 납니다. 하리는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근데 화난 채로 살기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도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린이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구속 후 3주 만에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객 자리가 첫날부터 가득 찼습니다. 5년 전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한쪽에 자리를 잡았고 취재진이 법정 밖 복도를 채웠습니다. 강태윤은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작아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금자는 옆자리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데 평생을 써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하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하린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강태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훈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화재 현장에서 피고인 강태훈 씨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디서였습니까? 건물 밖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위 구조 실적에 서명한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후에 봤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 문서입니까? 할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감정을 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실만 말하면 됐습니다. 5년간 쌓인 것들을 여기서 풀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증인은 현재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가 맞습니까? 정지 상태였습니다. 현재 복권 심사 중입니다. 면허 복권을 위해 이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 안에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인은 변호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면허가 없어도 이 증언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쉽죠? 네, 쉽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그날 현장에서 살려내지 못한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분들 이름이 공식 기록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면허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유가족 자리였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법정을 정돈한 뒤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을 지나쳐 걸어가는데 유가족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잠시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재판 시작 6주 후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그날도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5년 전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자리를 채웠고 법원 청사 밖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송사 중계차가 새 대였습니다. 이 재판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 사회적 사건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할인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앞줄에는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도역이 있었습니다. 할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태훈과 윤금자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강태훈은 처음 재판 때보다 더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윤금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알아채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두렵고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감정을 꺼내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훈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재난 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허위 실적을 기재하여 공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로 실체 규명을 방해하였다. 강태훈은 판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윤금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난안전조례 관련 직권 남용, 은폐모의 가담, 증거인멸 시도. 피고인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실을 5년간 은폐하는 데 가담하였다. 윤금자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그 눈꺼풀이 한 번 내려왔다가 올라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법봉이 울렸습니다. 방청석 유가족 자리에서 누군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다가 두 명이 됐고 그 울음이 퍼져나갔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채 5년을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 쓰러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던 기억, 살려낸 사람보다 살려내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날아온 조사 통보서, 남편의 차가운 눈빛, 면허증을 반납하던 날의 텅 빈 느낌.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법봉 소리 하나로 끝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5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실이 사실로 기록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도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알아요. 할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울지 않을게요.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인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놓았습니다.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둔 것도 아닌 자리였습니다. 할인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살짝 맞잡았습니다. 금방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여러 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할인은 멈췄습니다. 도혁이 옆에서 막으려 했지만 할인이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인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면허 복권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돌아갈 겁니다. 어디로요?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장으로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또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림그룹 후계자 최도혁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혁이 옆에서 미세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혁 씨는 제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사실을 밝혀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묻기 전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취재진의 목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도혁이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로요? 할인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은요. 도혁이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할인은 그 웃음소리를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법원 청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인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이렇게 넓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됐어. 입안에서만 맴도는 말이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닿았을 것이라고 할인은 믿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면허 복권 심사 결과는
판결 사흘 후에 나왔습니다. 서아린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 복귀한다. 담당 주무관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1825일이었습니다. 그날들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하리는 그것이 다 빠져나가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것을 꺼냈습니다. 하얀 가운이었습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세탁해서 개어둔 채로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천천히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2살 서아린이었습니다. 5년 전과 같은 가운이었지만 그것을 입은 사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조용해졌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볼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볼펜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면허 복권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이른 시간에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급식소 터였습니다. 오래된 단층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임시 가림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고르게 다져진 땅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솥을 걸고 불을 지피던 자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서 밥을 먹던 자리였죠. 하리는 가림막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천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이 골목을 걷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서는 늘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그 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 쓸게요, 엄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림막을 한번 손으로 짚었다가 뗐습니다. 설계 도면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도혁이 한림그룹 건설 부문팀을 연결해줬고 할인이 직접 용도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재난구조센터 1층은 무상응급처치실과 재난대응교육장, 2층은 취약계층 대상 건강상담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문턱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 생각하고 설계했습니다. 착공은 다음 달로 잡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도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인천에서 올라오는 중이에요. 혼자요? 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갈 걸 그랬습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겨울이 끝나가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갈색이었던 것들이 조금씩 빛을 받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요. 짧게 말했습니다. 도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귀 첫날은 3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할인이 선택한 곳은 대형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중소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재난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곳이었고 야간 응급 환자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림그룹 쪽에서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할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오전 8시 응급의료센터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응급실 수간호사가 맞이했습니다. 할인보다 2살 아래였는데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서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 외상 환자 2분 계시고 야간에 다중 충돌 사고 후속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죠. 할인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사람의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환자를 봤습니다. 손이 처음에는 조금 떨렸습니다. 5년의 공백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환자부터는 달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진기를 대는 각도, 압박을 가하는 힘, 환자의 눈을 보며 말하는 방식. 5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50대 남성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었습니다. 할인이 뛰었습니다. 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간호사들과 호흡이 맞았습니다. 말보다 눈빛과 손동작으로 소통했습니다. 20분이 흘렀습니다. 환자의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할인은 차트를 적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응급실 외부 복도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5년 만에 복귀 첫날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가슴이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도혁이었습니다. 첫날 어떠셨습니까?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았습니다. 2글자 뒤에 잠깐 머뭇거리다가 한 글자를 더 붙였습니다. 많이요. 도혁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별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급식소 앞마당에서 별을 보며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할인아, 별이 빛나는 건 혼자여서가 아니야. 어두운 데 있어서 그래.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5년의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 재난구조센터가 착공됐습니다. 첫 삽을 뜨는 날 할인은 혼자 갔습니다. 공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림막이 거친 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솥을 걸던 자리에 이제 다른 무언가가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밥 대신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할인이 이어가려는 일이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혁이었습니다. 혼자 오셨다고 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압니다. 할인은 도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크게 있습니다. 할인은 웃음을 참으며 앞으로 걸었습니다. 도혁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인천 골목길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걷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는 둘이었는데 지금도 둘이었습니다. 다른 둘이었지만 걷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하고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터였고 말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잊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소주로 얼룩진 장례식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침묵한 영웅이 돌아오는 시작점이었고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다른 방식으로 자라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그날이 결국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날이 됐습니다. 하리는 걸으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터에서 인부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에 새로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